변호사는 협상가이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료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로는 압박하기도 해야 되고 회유하기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요, 결과가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해자도 그렇지만요, 피해자도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진짜 피해를 입었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건 혐의가 없네 라고 하면 그게 뒤바뀌어서 혐의가 있다 라고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변호사를 잘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나 어떤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는요, 국선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그보다 훨씬 앞시점인 경찰 단계부터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아니 어차피 내가 경찰 단계부터 국선 변호사님이 있으신데 굳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우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실제 범죄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어떤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리는 걸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국선 변호사님은 사실 피해자가 합의하는 데 있어 그렇게나 많은 개입을 하진 않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 국선 변호사님 딱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시냐면요, 피해자가 저는 합의금으로 얼마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역할, 상대방이 우리 피해금 얼마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달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전달 창구의 역할밖에 안 해주세요. 그런데 변호사는 협상가이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료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로는 압박하기도 해야 되고 회유하기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사선 변호사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말고요, 많이 협의를 해봐가지고요, 상대방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회유할 수 있는지, 우리의 협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상대방의 협상력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변호사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케이스 같아요.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분들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진술하십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요, 그게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잖아요. 그러면 특정 여러 가지의 기억의 파편 중에 특정 포인트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은 약간 이제 블러 처리되듯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해자한테 당시 정황들이 어땠는지, 당시 앞뒤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 조사 가서 진술하면요, 경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첫 번째 때는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이제는 기억이 나요?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요, 내가 어떻게 진술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고 그 피의자의 진술이 나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어딘가 그 지점을 확인을 하고 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 검찰 단계는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은 수사관을, 검사를 설득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범죄 피해 입은 거 맞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내가 설득하는 거고요.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무고입니다, 저 무혐의입니다 라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증거를 내야 되고 어떤 진술을 해야 되고 어떤 진술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코칭을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국선전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 옆에 계시긴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변호사님들한테 변호사님 저 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돼요? 물어보면 아니 그냥 뭐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로 오시면 되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요, 고소할 때 변호사 비용 들어가는 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선으로 하면은 그 한 건당 40만 원 받거든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내가 입회 한번 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선 변호사님들 중에 국선 변호사로 지정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똑같은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은 사선이고 어떤 사건은 국선입니다. 이 사람은 500에서 1000만 원의 선임을 냈고요, 이 사람은 국선으로 40만 원 받았습니다. 물론 소면의 의식을 갖고 동일하게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런 건들이 많아지다 보면요, 사람인 이상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사선 사건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사건 직후에 고소를 하면요. 물론 범죄 현장 그 자체를 비추는 CCTV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다른 많은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범행 현장까지 이르는 CCTV, 거기에서 나오는 CCTV,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신용카드 결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오래 흘러버리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흘러서 고소하면요. 아니 왜 그때 바로 고소 안 하고 이제서야 고소하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증거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가 그리고 위험이 아닌가라는 스탠스에 있는 어떤 수사관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가해자뿐만 아니라요.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괜히 무고로 몰리고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하고요.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요.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금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더 많은 범죄 피해 합의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선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